김민주는 62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고요하고 적막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아파트. 그 속에서 그의 하루는 매번 똑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부엌으로 가잡고 오래된 냄비에 물을 올리는 것이었다. 보리차를 끓이고 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식탁에 앉아 식빵 2조각과 계란 프라이 하나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결했다. 창밖으로는 해묵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간간히 푸른 나무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텅 빈 식탁 끝에 머물렀다. 그곳은 한때 아내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자리였다. 식사를 마치면 그는 베란다로 나섰다. 좁디 좁은 베란다에는 그가 애지중지 키우는 몇 개의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잎이 무성한 상록수, 강하니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제비꽃,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다육식물들. 그는 꼼꼼하게 잎사귀 하나하나를 살피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흙의 습도를 확인하며 물을 주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흙의 감촉과 은은한 풀 내음만이 그에게 유일한 생명력을 전해주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깊은 고독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낡은 시계가 초침 소리만으로 공간을 채우듯 그의 삶은 오직 그 자신의 움직임과 고요함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오후가 되면 그는 늘 같은 공원을 찾았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작은 언덕을 넘으면 나오는 그 공원은 늘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었다. 장기판 위에 놓인 까만 돌과 하얀 돌이 부딪히는 소리, 패배를 아쉬워하는 낮은 한숨소리, 승리에 환호하는 쉰 목소리들이 뒤섞여 공원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민주는 늘 한쪽 구석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훈수도 두지 않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그저 먼 발치에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 그에게는 세상과의 유일한 교류 방식이었다. 가끔 눈이 마주치는 어르신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어린 손주들과 산책 나온 젊은 부부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현실에 대한 깊은 체념과 고독이 짙게 배어 있었다. 공원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골목길은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지만 민준에게는 그저 홀로 맞이할 저녁 시간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 역시 아침과 다를 바 없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밑반찬 몇 가지와 햇반 한 그릇. TV를 켜도 그에게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는 그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결국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죽은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의 젊고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거실 한쪽 낡은 책꽂이에 꽂혀 있는 한 권의 책에 닿았다. 빛바랜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낯선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가 젊은 시절 호기심에 빠져들었던 페르시아어 고대 서적이었다. 한국 역사서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 책은 마치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민주는 가끔 그 책을 꺼내들곤 했다.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낯선 글자들을 따라 눈으로 더듬다 보면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늘 노인이 무슨 헛생각이냐며 고개를 저었고 다시 책을 제자리에 꽂아 넣었다. 그것은 그의 현재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꿈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늦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주는 골목 어귀에 낡은 상점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다. 빗물에 젖어 온몸이 축 늘어진 아기 고양이였다. 너무 작아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였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얼룩덜룩한 고양이의 털이 젖어 있었다. 민주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어미에게 버려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우산을 펼쳐 고양이 위에 씌워주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고양이는 미약하게나마 몸을 떨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은 고독과 연약함을 고양이에게서 보았다. 이런 가엾은 것. 그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작고 가벼운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우산으로 고양이를 가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고양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젖은 털을 말리기 위해 그는 오래된 모직 스웨터를 꺼내 고양이를 감싸주었다. 고양이는 민준의 품에서 갸륵하게 울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민준은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딱히 줄 만한 것이 없었다. 아침에 먹다 남은 식빵 몇 조각과 흰쌀밥이 전부였다. 그는 밥을 으깨 따뜻한 물에 말아 고양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고양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텅 빈 집안에 고양이의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오랜만에 찾아온 생명의 온기에 위안을 얻었다. 밥을 다 먹은 고양이는 민준의 무릎 위로 올라와 몸을 비비며 골골거렸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그의 고독한 삶에 뜻밖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비록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는 이 작은 고양이에게 기꺼이 자신의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품위를 보여주었다. 그의 쓸쓸한 일상 속에 이 작은 만남은 마치 예기치 못한 축복처럼 다가왔다. 어쩌면 이 고양이처럼 그에게도 숨겨진 인연이 세상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게 했다. 고양이는 그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고양이의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고양이의 사료를 준비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고양이가 침대 발치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은 그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를 주었다. 그의 텅 비어있던 공간은 고양이의 작은 움직임과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체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나비는 민준의 발치에서 맴돌거나 그의 책상 위에서 낮잠을 자거나 때로는 그의 어깨에 올라앉아 골골거렸다. 민준은 나비에게 말을 걸곤 했다. 그동안 혼잣말조차 하지 않던 그에게 나비는 유일한 대화 상대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비를 돌보면서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던 어떤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애착과 다른 생명체와 교감하는 즐거움이었다. 그날 밤 나비는 그의 침대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민준은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다시금 책꽂이에 꽂힌 페르시아어 고대 서적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책이 더 선명하게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듯했다. 그 책은 젊은 시절 한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그는 한국의 역사나 문학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먼 이국의 언어에 이끌릴 줄은 몰랐다. 책을 펼쳐보면 온통 낯선 글자들 뿐이었지만 묘하게도 그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다. 그는 그 책을 손에 들고 잠시 망설였다. 지금껏 무미건조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이 책은 어떤 의미일까? 그는 책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알 수 없는 미래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아직 그 거대한 파도가 자신을 덮쳐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요하고 잔잔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은 평화로웠고 그 평화 속에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김민준의 평화로운 일상은 갑작스러운 소포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며칠 전 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우편함에는 국제 우편물로 보이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꽂혀 있었다. 봉투에는 낯선 주소와 함께 이란 이스파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온통 페르시아어로 된 서류들과 함께 한글로 번역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는 이란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보낸 것으로 내용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의 먼 친척, 오래전 이란으로 이주했던 삼촌 김용호 씨가 타계했으며 그가 민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유산에는 이스파한에 있는 오래된 고택과 상당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다. 민준이 안시 한 달 안에 이스파한으로 가서 가문의 비밀 의식원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편지를 읽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이란 이스파한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나라의 이름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는 세상의 변화에 무감각하게 고요히 살아왔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은 마치 그의 작은 연못에 떨어진 거대한 돌멩이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내가 이란에 가야 한다고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가문의 비밀 의식이라니. 도대체 뭘까? 그는 손에 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거부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그에게 모든 것을 뒤엎는 이 제안은 너무나도 버거웠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다. 나비는 그의 침대 발치에서 민준의 불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비야, 내가 이란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아. 그는 나비에게 혼잣말을 건넸지만 나비는 그저 꼬리를 살랑이며 민준의 손에 머리를 비빌 뿐이었다. 민준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한국에서 조용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어 놓았다. 며칠 후 민준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는 통지문이었다. 한 달 안에 모든 거주민은 아파트를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했다. 그가 의지하고 살았던 유일한 보금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통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란으로 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다. 그는 재개발 통지문과 이란에서 온 편지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모험심,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어쩌면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주먹을 쥐었다. 민주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들과 몇 권의 책, 그리고 나비의 사료가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비는 짐을 싸는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불안한 듯 울었다. 민준은 나비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비야,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괜찮을 거야. 그는 페르시아어 고대 서적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낡은 책장을 넘기다 보니 책 속에서 바싹 마른 작은 꽃잎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오래전 그가 이 책을 처음 샀을 때 책갈피에 끼워 두었던 것 같았다. 그는 꽃잎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마치 이 꽃잎이 그의 새로운 여정에 대한 어떤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을 자신의 낡은 배낭 깊숙이 넣어두었다. 출국 당일,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주는 그의 낡은 배낭과 나비가 들어있는 이동장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작은 기대감이 엿보였다. 그는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의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다가올 미지의 세계를 향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스파한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란과 삼촌, 그리고 유산과 가문의 의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태였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에게 닥쳐올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어쩌면 이 여정이 그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그는 미지의 땅 이스파한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페르시아어 고대 서적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다.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르며 이스파한을 향해 나아갔고 민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스파한 국제공항에 내린 김민준은 뜨거운 공기와 낯선 향신료 냄새에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공항 밖은 택시기사들의 호객 행위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북적였다.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한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는 자신을 이 삼촌의 변호사인 아흐마드 아임맛라고 소개했다. 아흐마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이했고 그의 옆에는 젊고 총명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흐마드의 딸이자 통역을 담당할 레일라였다. 레일라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민준에게 인사했다. 김민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중 나오셨습니다. 이스파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일라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명랑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흐마드는 민준의 지친 얼굴을 보고는 서둘러 그를 채 태웠다. 차는 복잡한 시내를 가로질러 이스파한의 구시가지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흑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과 화려한 모스크의 돔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이 민준에게는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울의 고요한 아파트에서 이 낯선 도시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다. 잠시 후 차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이내 거대한 목재문이 달린 오래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이 바로 삼촌이 남긴 유산,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문이 열리자 안뜰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저택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을씨년스러웠다.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정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풀이 무성했다. 아흐마드는 민준을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넓은 응접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삼촌의 먼 친척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환영보다는 경계심과 탐욕이 가득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잘랄이라고 소개하며 거만한 태도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잘랄은 삼촌의 재산을 오랫동안 노리고 있었던 인물로 민준이 나타나자마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게 누군가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늙은이가 우리 가문의 유산을 차지하겠다고 왔단 말인가. 잘랄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말에는 멸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같은 외부인에게 유산을 남길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된 게야. 민준은 잘랄의 무례함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레일라가 통역을 해주었고 아흐마드는 잘랄을 제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잘랄은 민준에게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며 가문의 의식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준에게 유언장의 일부를 위조한 서류를 들이밀며 의식에 필요한 중요 항목이 누락되었다고 말했다. 복에나 이 부분은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중요한 구절인데 당신의 유언장에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가문의 의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재산을 관리할 자격도 없다. 잘랄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서류를 흔들었다. 민준은 레일라가 통역해주는 잘랄의 말을 들으며 불안해졌다. 정말 유언장이 잘못된 것일까?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낭 안에 페르시아어 고대 서적으로 향했다. 그때 그의 손가락이 책의 표면에 닿는 순간 묘한 감각이 전해졌다. 마치 책이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는 듯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머릿속에서 잘랄이 흔드는 서류의 페르시아어 글자들이 선명하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는 잘랄의 위조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페르시아어 문장들에 스스로도 놀랐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 구절은 의식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문의 정신과 지혜를 계승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말은 응접실에 모인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잘랄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다른 친척들도 술렁거렸다. 레일라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흐마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준은 방금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그 페르시아어 문장들은 마치 오랜 시간 그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언어처럼 자연스러웠다. 레일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준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방금 그 페르시아어는 어떻게 하신 거죠?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배낭 속에 페르시아어 고대 서적을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을 뿐이었다. 그의 손끝에선 아직도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미미한 열기가 느껴졌다. 잘날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능력 발현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 늙은이가 감히 우리 가문의 서류를 위조했다고 모함하는 건가? 당장 쫓아내라. 그러나 아흐마드는 민준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말한 부분이 정확히 삼촌의 유언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잘날이 내민 서류에는 그 구절이 교묘하게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흐마드는 재빨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유언장의 원본을 꺼내 잘날의 위조 서류와 비교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잘날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다. 잘날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아흐마드의 목소리가 노여움으로 떨렸다. 이것은 가문에 대한 모욕이자 법에 대한 기만이다. 잘날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꼼수는 백일에 드러난 뒤였다. 다른 친척들도 잘날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잘날에게 동조했지만 이제는 그의 죄가 드러나자 등을 돌렸다. 이 사건은 민준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었다. 그가 페르시아어를 이해하고 심지어 고대 문헌의 진위까지 가려낼 수 있다는 사실은 아흐마드와 레일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민준이 삼촌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잘날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질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 가진 알 수 없는 능력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며 그를 음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파한 곳곳에 민준이 사기꾼이며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외부인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민준은 잘날의 음모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진 알 수 없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그는 자신의 배낭 속 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책이 단순한 오래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그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고대의 지식과 연결된 통로 같았다. 이스파한에서의 첫 대면은 그렇게 끝났다. 민준은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의 시작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새로운 세계의 문턱을 넘어선 상태였다. 이스파한에서의 며칠은 김민준에게 혼돈의 연속이었다. 삼촌의 고택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과 끊임없이 그를 견제하려는 잘날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잘날은 그의 능력이 우연일 것이라며 비웃었고 민준이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속삭였다. 레일라는 민준에게 이스파한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고 삼촌이 남긴 유언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도왔지만 민준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능력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유언장에 명시된 가문의 비밀 의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아흐마드 변호사는 의식이 이스파한의 가장 신성하고 역사적인 장소 중 한 곳인 나크쉬의 자한 광장, 나큐에시의 자한 스퀘어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민준에게 설명했다. 이 광장은 한때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이었고 지금도 이스파한 사람들의 자부심이 깃든 곳이었다. 의식은 가문의 지혜와 정신을 시험하는 일종의 공개적인 경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가문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지금은 거의 잊힌 고대 전통이었다. 잘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광장의 경연이야말로
민준을 철저히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스파한의 유력 인사들과 장로들을 찾아다니며 민준이 한국에서 온 사기꾼이며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이방인이라고 비방했다. 그의 계략은 성공적이었다. 경연이 다가올수록 민준을 향한 이스파한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싸늘해졌다. 그들은 한글을 사용하는 외국인인 민준이 과연 페르시아의 유서 깊은 전통을 이해하고 계승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다. 민준은 이런 적대적인 시선과 속삭임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완벽한 고독 속에 놓여 있었다. 레일라는 민준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페르시아 고대 문학과 역사에 대한 책들을 가져다 주며 의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려 했다. 레일라는 민준이 가진 알 수 없는 능력, 즉 페르시아어를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고 그가 단순히 외부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의 낡은 페르시아 고대 서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책은 아주 희귀한 고문서예요. 이스파한에서도 찾기 힘든 것이죠. 대체 어디서 구하셨어요? 민준은 그저 한국의 낡은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만 말했다. 레일라는 책을 유심히 살펴보며 이 책이 민준의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 책이 가문의 오랜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연은 점차 다가왔고 민준의 부담감은 더욱 커져갔다. 잘랄은 경연의 규칙을 교묘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도록 장로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그는 민준에게 불리한 페르시아 고대 문화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조차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민준은 레일라가 가져다 준 책들을 밤새도록 읽었지만 방대한 양과 난해한 내용에 좌절했다. 그의 놓아놓은 책의 작은 글씨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언어는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경연 당일 나크쉬의 자한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스파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관광객들까지 모두 이 이례적인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이스파한의 장로들과 잘라를 비롯한 삼촌의 친척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민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역력했다. 민준은 무대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거대한 이만 모스크가 웅장하게 서 있었지만 그는 그 아름다움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는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시선들이 마치 칼날처럼 자신을 꿰뚫는 것 같았다. 레일라는 군중 속에 섞여 민준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녀는 민준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가 너무나도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다. 첫 번째 시험은 고대 페르시아시가 시가의 해석이었다. 장로 중 한 명이 난해한 고대 페르시아어로 된 시 구절을 낭독했다. 시는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잘랄은 비웃듯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이 이 시험에서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은 시 구절을 들으며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가 가져온 낡은 페르시아어 고대 서적을 쥐는 순간 책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열기와 함께 시 구절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그림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그 시를 쓴 시인의 혼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시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그 속에 담긴 철학적인 깊이와 시대적 배경까지 섬세하게 풀어냈다. 그의 해석은 단순히 번역을 넘어선 영혼을 울리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잘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는 민준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레일라는 감격에 찬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시험은 페르시아 전통 카펫 문양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거대한 카펫 한 장이 무대 위로 옮겨졌다. 카펫에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문양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각 문양은 페르시아의 역사, 신화, 그리고 철학을 상징하고 있었다. 민주는 카펫 앞에 섰다. 그는 문양들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눈을 감았다. 이번에도 그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했다. 그는 문양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과거의 흔적들을 보았다. 카펫을 만든 장인의 손길, 실한 올 한 올에 담긴 염원, 그리고 그 문양이 탄생한 시대의 이야기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조용히 카펫의 문양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마치 그가 그 카펫을 직접 만든 사람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설명을 들었다. 잘날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민준이 이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민준의 뒤에서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다. 장로들에게 눈짓을 보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도록 요구하거나 민준의 답변을 비웃으며 광장의 혼란을 야기하려 했다. 경연의 마지막 시험은 페르시아 지혜의 수수께끼였다. 장로가 제시한 수수께끼는 페르시아의 가장 오래된 철학 서적에 나오는 것이었다. 이 수수께끼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직 진정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자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광장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수수께끼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낡은 책을 꽉 쥐었다. 그의 능력은 그에게 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깊은 공감 능력과 통찰력을 부여했다. 그는 수수께끼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뜨고 답했다. 그의 답변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경험, 고독,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한데 어우러진 철학적인 성찰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잘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늙은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민주는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는 외로웠지만 동시에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이 아닌 경외로 바뀌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렇게 고독한 영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크쉬의 자한 광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김민준이 마지막 수수께끼에 해답을 내놓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맑고 또렷했으며 그 속에 담긴 지혜는 광장을 가득 메운 모든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단순한 지식을 읊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답변은 인간의 삶과 죽음,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고, 이는 페르시아의 고대 철학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과 일치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고난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지혜는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삶의 고통과 기쁨 속에서 얻어지는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결국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의 삼촌 김영호님께서 남기신 의식은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이 대대로 이어온 지혜와 연민을 세상에 나누라는 뜻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광장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민준의 답변을 곱씹으며 그의 깊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거대한 파장으로 퍼져나갔다. 잘날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치명적인 패배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책 몇 권을 읽어 이런 답을 내놓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민준에게는 그 이상의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했다. 잘날은 이를 갈았다. 말도 안 돼.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이겨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그 순간 잘날은 최후의 발악을 감행했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작은 유리병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민준을 향해 달려들며 그 병 안에 든 액체를 뿌리려 했다. 이 더러운 이방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 물러가라. 그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잘날이 뿌리려던 액체는 맹독성 물질로 민준의 몸에 닿으면 즉시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광장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레일라는 아버지 갈무이 하고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군중 속에 갇혀 민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끔찍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은 잘날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성광처럼 스치는 기억들이 있었다. 한국의 낡은 아파트, 고독한 삶, 그리고 낡은 페르시아어 고대 서적.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낭 속의 책을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민준의 손에 쥐어있던 고대 서적이 강렬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 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잘날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다. 동시에 민준의 몸에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장벽이 솟아올랐다. 잘날이 뿌린 액체는 그 장벽에 부딪히자마자 허공에서 증발해 버렸다. 잘날은 빛의 눈이 멀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뒤로 밀쳐져 넘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그가 들고 있던 유리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독액이 증발하며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민준에게는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했다. 광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경악과 경애가 뒤섞인 정적이었다.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준은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온 빛과 힘에 스스로도 놀란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대 서적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그의 내면에 잠재된 능력이 완전히 발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장로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민준을 가문의 진정한 계승자로 인정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잘날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모든 음모와 악행이 백일에 드러났고 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악행에 분노하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침묵을 깨고 광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작은 박수 소리였지만 이내 거대한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광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만세만세 진정한 계승자가 나타났다.
오랜 가문의 지혜가 다시 빛을 발하는구나. 사람들은 민준을 향해 손을 흔들고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깊은 감동과 존경심이 피어올랐다. 특히 광장에 모인 6명의 아름다운 페르시아 여인들은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이스파한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으로 고대 가문의 지혜와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에게서 단순한 부자가 아닌 영적이고 고귀한 존재의 빛을 보았다. 그들은 민준이 가진 특별한 능력, 그리고 그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매혹적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준은 광장을 가득 메운 환호성과 자신을 향한 찬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스파한의 새로운 영웅이자 오랜 가문의 지혜를 계승한 진정한 수호자였다. 그의 삶은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통과 지혜의 승리였고 광장을 가득 메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감동을 심어주었다. 절정의 순간은 그렇게 찾아왔고 김민준은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며 이스파한의 중심에 우뚝 섰다. 제6장 새로운 평화와 운명적인 만남 나크쉬의 자한 광장에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이스파한은 김민준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그의 지혜와 신비로운 능력, 그리고 잘날의 악행이온 도시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낯선 외부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가문의 진정한 계승자이자 이스파한의 오랜 정신을 되살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잘날은 그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위조 서류를 꾸미고 민준을 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가문에서도 완전히 배척당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게 된 그의 비참한 최후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그를 추종했던 친척들 역시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다. 민준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지만 가문의 중요한 일에서는 잘날의 잔당들을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준은 삼촌의 고택으로 돌아왔다. 고택은 더 이상 으스스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흐마드 변호사와 레일라의 도움으로 고택은 차츰 활기를 되찾았다. 낡았던 정원은 다시 푸른빛을 머금었고 먼지 쌓였던 방들은 깨끗하게 정돈되었다. 민준은 삼촌이 남긴 유산이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이스파한의 풍부한 문화와 지혜, 그리고 가문의 오랜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었다. 아흐마드는 민준에게 삼촌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삼촌은 유언에서 민준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다. 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네 안에는 우리 가문의 오랜 지혜가 흐르고 있다. 이 유산은 내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파한의 모든 것이다. 너의 지혜와 연민으로 이 도시를 밝히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라. 민준은 삼촌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능력은 우연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피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었다. 삼촌은 그 능력이 발현되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고택은 점차 이스파한의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민준은 레일라와 함께 고택의 서재를 개방하고 페르시아 고문헌과 예술품들을 전시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페르시아 시를 낭독해주고 카펫 문양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깊이와 통찰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광장에서 민준의 능력을 목격했던 6명의 페르시아 미녀들이 고택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스파한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으로 각기 다른 매력과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파티마 파템의 눈빛이 깊고 사려 깊은 여인으로 고대 페르시아 역사와 문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녀는 민준의 시 해석에 감탄하며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왔다. 자으라자라 활기차고 밝은 성격의 여인으로 이스파한의 전통 예술, 특히 미니어처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문화 보존 노력에 깊이 공감했다. 마리암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여인으로 전통 페르시아 음악에 능통했다. 그녀는 민준의 고택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자주 참여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사라사라 지적이고 탐구심 강한 여인으로 서양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논리적 사고와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레이한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페르시아 카펫 직조 기술에 뛰어났다. 그녀는 민준이 카펫 문양을 해석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그에게 카펫에 숨겨진 의미들을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아미나 명랑하고 사교적인 성격의 여인으로 이스파한의 젊은 세대를 대표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스파한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다. 이 6명의 여인들은 단순히 민준의 외적인 모습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에게서 고대 페르시아의 지혜와 영혼이 깃든 특별한 존재를 보았다. 그들은 민준이 가진 겸손함과 깊은 내면의 세계에 매료되었으며 각자의 재능과 지식을 그와 나누고자 했다. 그들은 민준이 이스파한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인연임을 직감했다. 민준은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는 그들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 했다. 6명의 여인들은 민준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들 역시 민준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레일라와 함께 고택의 옥상에 앉아 이스파한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이맘 모스크의 푸른 돔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레일라 씨,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민준은 고요히 말했다. 레일라는 미소 지었다. 네, 김민준 씨, 마치 삼촌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이스파한에 올 운명이었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자격이 있는 분이셨어요. 당신의 지혜와 이 6분의 여인들이 함께라면 이스파한은 더욱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거예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다. 민준은 고독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이스파한의 따뜻한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6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다.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찾아왔고 이는 다가올 또 다른 기적의 서막이었다. 김민준의 삶은 이스파한에서 비로소 2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던 한국의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스파한 고택의 주인이자 페르시아 문화의 수호자이며 그리고 6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사랑을 받는 남편이 되었다. 그의 고택은 이제 이스파한에서 가장 활기찬 곳 중 하나가 되었다. 민준은 아흐마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택을 이스파한 문화교류 센터 3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센터에서 직접 페르시아시 문학을 가르치고 고문헌을 해독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이스파한의 젊은이들에게 잊혀가는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파했다. 파티마는 역사와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민준의 강의를 도왔고
자흐라는 미니어처 그림 수업을 열어 센터를 찾는 아이들에게 페르시아 예술의 정수를 가르쳤다. 마리암은 고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평화로운 선율을 선사했고, 사라는 센터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식의 나눔을 실천했다. 레이아는 고대 카페 직조 기술을 전수하는 워크숍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미나는 센터의 홍보와 행사 기획을 맡아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6명의 여인들은 각자의 재능과 열정으로 민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민준을 단순한 남편으로 넘어 스승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민준 역시 그들의 지혜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알게 된 페르시아 문화의 깊이에 매일매일 감탄했다. 그들의 결혼은 이스파한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자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에서 온 낯선 노인과 이스파한의 6 미녀들의 결합은 문화와 세대를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의 고독했던 삶에 상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기적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파티마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민준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파티마를 바라보았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티마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는 파티마를 꼭 안아주었다. 며칠 후 자흐라도, 마리암도, 사라와 레이한, 그리고 아미나까지 차례로 임신 소식을 전환해왔다. 민준은 6명의 아내들이 모두 동시에 임신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기적이었다. 아흐마드 변호사와 레일라 역시 이 놀라운 소식에 감격하며 눈물을 글썽겼다. 이스파한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소식에 환호했다. 민준과 6 아내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을 넘어 신성한 축복처럼 여겨졌다. 고택은 이제 아기들의 태동으로 더욱 활기 넘치는 곳이 되었다. 민준은 매일 아침 6명의 아내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그들의 커져가는 배에 손을 얹고 태어날 아기들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고독의 그림자 대신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비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유일한 친구가 아니었다. 나비는 아내들의 주위를 맴돌며 그들의 배에 귀를 대고 골골거렸고, 마치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 보였다. 민준은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알 수 없는 능력, 즉 페르시아 문헌을 이해하고 진위를 가려내며 심지어는 기적 같은 힘을 발휘했던 그 능력이 이제는 생명을 창조하는 힘 바샥으로 확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선 생명력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삼촌의 유언에 따라 이스파한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을 위한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었음을 확신했다. 아내들이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민준은 더욱 분주하게 문화교류센터를 운영했다. 그는 이곳이 아이들이 태어나 살아갈 세상, 그리고 그들이 이스파한의 지혜를 계승할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문화와 사랑, 그리고 화합의 정신임을 믿었다. 이스파한의 따뜻한 햇살 아래 고택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2번째 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삶은 고독하고 쓸쓸했던 과거를 넘어 사랑과 기쁨,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하는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6명의 아내들, 그리고 곧 태어날 7명의 아이들, 쌍둥이 한 쌍 포함은 민준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이 모든 것은 김민준이라는 한 노인의 순수한 마음과 지혜, 그리고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의 서곡이었다. 이스파한의 따스한 햇살 아래 김민준의 고택은 끊임없는 생명의 노래로 가득 찼다. 7명의 아기들이 차례로 세상의 빛을 보았다. 파티마와 자흐라가 각각 아들을 낳았고, 마리암과 사라는 예쁜 딸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레이안과 아미나는 각각 쌍둥이를 출산하여 민주는 총 7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택은 이제 아기들의 옹알이 소리, 아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민준의 행복한 미소로 채워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는 크고 아름다운, 그리고 놀랍도록 활기 넘치는 대가족의 든든한 가장이 되었다. 민준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스파한 문화교류센터의 수장으로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아기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다. 파티마는 아이들에게 페르시아의 고대시를 자장가 삼아 들려주었고, 자흐라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작은 미니어처 그림들을 그려주었다. 마리암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감미로운 페르시아 전통 음악을 연주했으며, 사라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을 읽어주며 지식의 즐거움을 알려주었다. 레이아는 아이들의 작은 발을 위해 부드러운 양털 카펫을 직접 만들었고, 아미나는 아이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고택 곳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었다. 문화교류센터는 이스파한의 명소가 되었다. 민주는 이곳에서 페르시아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의 아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센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페르시아어 고대 서적을 센터의 가장 중요한 보물로 전시했다. 그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였고, 그에게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준 근원이었다. 많은 학자와 여행객들이 그 책을 보기 위해, 그리고 민준의 지혜를 듣기 위해 이스파한을 찾았다. 민준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센터를 통해 희망의 씨앗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이스파한의 소외된 이웃,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준과 6 아내들은 직접 자선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여 재단의 기금을 모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제를 털어 병원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민주는 어느 날 오후 그의 7 아이들을 품에 안고 고택의 넓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는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내들은 그들의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푸른 이스파한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독과 체념 대신 깊은 만족감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독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의 삶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영원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한국의 한 노인이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6명의 아름다운 페르시아 여인들과 결혼하고 7명의 아이들을 얻으며 잊혀가던 고대 문화를 부흥시킨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과 기적의 상징이 되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스파한의 영원한 봄을 가져온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